이 재수 없는 년 감히 어른 말을 거역해? 친정아버지의 발인 날, 시어머니는 며느리 지혜의 머리 위로 얼음물을 사정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낄낄거리며 비웃는 사이 남편은 젖은 지혜의 발등 위로 이혼 서류를 내던졌지요. 중졸합이 밑에서 자란 무식한 년! 온갖 모욕을 퍼붓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빈소 입구에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나타났고 그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거물, 골든 그룹의 강 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은 얼음물이 흥건한 바닥을 지나 지혜 앞에 서더니 그대로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빚을 이제야 갚으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은 얼음장 같은 정적에 휩싸였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색이 된 채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얼음물을 뒤집어 쓴 이 며느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친정아버지 만석의 영정 사진 앞입니다. 지혜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어요. 상복 소매를 꼭 쥔 5살 아들 건우입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혜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상태였어요.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도 마른 모습입니다. 그때 정적을 깨는 구두 소리가 들립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빈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박 여사는 영정 사진에 절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혜의 앞에 삐딱하게 멈춰 섰습니다. 야, 김지혜. 내 말 들리니? 정신 좀 차려봐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지혜가 느릿하게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어요. 박 여사는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꾸깃꾸깃한 종이들을 지혜의 무릎에 던집니다. 중졸 아비 밑에서 검정고시나 치던 내가 뭘 알겠니? 이 건물 우리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까 이 서류에 도장 찍어. 어서 당장 도장 찍으라고. 지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님의 영정 사진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박 여사의 미간이 사납게 좁아집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게 올라갔어요.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니? 어디 시어미가 말하는데 대답을 안 해. 박 여사가 옆에 있던 양동이를 집어들었어요. 얼음이 가득 담긴 차가운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양동이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순간 차가운 얼음물이 지혜의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얼음 조각들이 지혜의 어깨를 사정없이 칩니다. 바닥으로 얼음들이 요란하게 흩어졌어요. 건우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엄마, 엄마, 왜 그래요? 으앙. 지혜의 얼굴 위로 물줄기가 흐릅니다. 이것이 얼음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박 여사는 빈 양동이를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그러고는 지혜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어요. 건물 서류에 당장 도장 찍으라고 했지. 안 그러면 이 장례식 절대 못 치러. 내 아비 시신 편히 못 나가게 하고 싶니? 당장 여기 도장 찍어. 어서. 지혜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시어머니를 봅니다. 악에 받친 박 여사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어요. 박 여사는 지혜의 젖은 뺨을 거칠게 밀어냅니다. 죽은 노인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너에게 이 건물을 남기면 어쩌니? 내 아들하고 나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아무 생각 말고 순리대로 해. 당장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너 이 집안에서 국물도 없어. 박 여사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어요. 오직 지혜가 받을 100억대 건물만 보였습니다. 지혜는 바닥에 떨어진 얼음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깨웠어요. 지혜가 젖은 상복을 추스르며 일어납니다.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곱게 몸을 일으켰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이에요. 지금 제게 도장 찍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지혜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하지만 빈소안을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박 여사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어요. 다시 기선을 제압하려 지혜를 쏘아봅니다. 뭐, 너무한다고? 감히 시어미한테 따지는 거니? 그깟 종이 쪼가리가 내 목숨줄인 줄 알아?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서류에 도장 찍으란 말이야. 지혜는 품 안에서 우는 건우를 달랬어요. 그러고는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을 막아선 시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 그림자가 마치 괴물처럼 보였어요. 지혜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릅니다. 비명을 지르는 대신 차갑게 웃어 보였어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가볍게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니거든요. 제 아버지와 제 아이 제가 지킵니다. 지혜의 눈빛이 서슬퍼렇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차가운 얼음 조각을 봅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감촉에 아득한 옛날이 떠올랐어요.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커다란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언제나 하얀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지요. 어머니는 지혜가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났어요. 남겨진 건 어린 지혜와 지독한 가난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뿐인 딸을 굶기지 않으려 애쓰셨어요. 전국 방방곡곡 공사판이란 공사판은 다 전전했습니다. 지혜는 그런 아버지를 따라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았어요. 공사 현장의 소음 속에서 밤새 검정고시 책을 넘겼습니다. 기름때 묻은 장갑을 벗으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이 아비가 못 배워서 정말 미안하다. 너는 꼭 남들처럼 당당하게 공부해야 한다. 아버지는 일당을 받아오면 꼭 지혜부터 챙겼습니다. 품속에 소중히 안고 온 노란 붕어빵 봉투를 내밀었지요. 겨울바람이 쌩쌩 부는 길가에 부녀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끈한 붕어빵 하나를 나눠 먹으며 서로를 보고 웃었어요. 아버지의 손은 거칠고 옷에선 늘 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혜 눈에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졌어요. 지혜는 아버지의 굽은 등 뒤에서 공부하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아버지의 허리를 펴드리겠다고 말이죠.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이제 대학도 갈 수 있어요. 합격 통지서를 본 날 아버지는 딸을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가난에 대한 서름이자 딸에 대한 대견함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때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더 지독하게, 더 악착같이 현장 일에 매달렸어요. 남들이 쉬는 일요일에도 아버지는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안전모를 쓰고 먼지 날리는 현장으로 나갔어요. 지혜도 대학 공부를 하며 아버지의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현장 사람들은 그런 지혜의 아버지를 걱정하곤 했어요. 어이, 김씨, 적당히 좀 해. 그러다 몸 상하겠어. 주변의 만류에도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벽돌을 날랐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번 돈을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 이름도 없는 땅을 조금씩 샀어요. 그런데 그 땅이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보상금에 대출을 얹어 평생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건 건물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혜는 아버지와 함께 건물의 뼈대가 올라가는 걸 지켜봤어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건물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혜야, 이게 다 내 덕분이다. 우리 딸 이제 고생 끝났다.
완공된 건물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어요. 중졸 학력의 막노동꾼이라 무시당하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건물의 가장 좋은 자리에 지혜의 방을 만들었어요. 지혜는 그곳에서 비로소 가난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00억대 건물의 주인이 되었어도 아버지는 한결같았어요. 늘 예전처럼 검소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돈은 사람을 돕는 데 쓰는 거지 자랑하는 게 아니란다. 아버지는 형편이 어려운 상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주곤 했어요. 지혜는 그런 아버지의 깊은 뜻을 배우며 효도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너무나도 짧게 끝이 났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겨진 건 100억대 건물과 아버지의 절절한 유언뿐이었어요. 지혜는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결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지혜야, 상처받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아빠는 내 편이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지혜는 유산을 탐내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쳐다봤어요. 아버지의 고귀한 인생을 모욕하는 박 여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혔어요. 이제 지혜는 예전처럼 울기만 하는 약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켜낸 소중한 유산의 주인입니다. 결혼 생활은 지혜에게 매일이 가시방석이었어요. 대기업 건설회사 상무인 남편은 집안일을 우습게 알았지요. 시어머니 박 여사는 지혜를 볼 때마다 혀를 찼어요. 지혜가 거실 바닥을 무릎 꿇고 닦고 있을 때였어요. 박 여사가 찻잔을 들고 다가와 발로 지혜의 손을 툭 쳤어요. 야, 거기 구석에 먼지 안 보이니? 눈은 뒀다 어디에 쓰는 거야? 어휴, 정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모른다니까. 지혜는 묵묵히 걸레질을 이어갔어요. 박 여사는 들고 있던 과자 부스러기를 지혜 머리 위로 뿌렸어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내 손이 내 맘 같지 않네. 배운 게 없으니 이런 몸 쓰는 일이라도 잘해야지. 중졸 아비 밑에서 검정고시나 치던 수준 어디 가겠니? 지혜는 입술을 꾹 깨물며 바닥만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친정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칠 수는 없었지요. 지혜는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 정말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박 여사의 눈썹이 사납게 치켜 올라갔어요. 박 여사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지혜 발 앞에 내던졌어요. 어디서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입을 놀려? 돈만 많으면 뭐하니? 학벌도 없는 천한 집안인데. 내 아비는 무식하게 막노동해서 돈 번 사람 아니니? 그런 천박한 피가 어디 가겠어? 너도 똑같이. 저녁이 되자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졌어요. 지혜가 다가가 남편의 겉옷을 받으려 했지요. 여보, 오늘 하루도 회사 일로 고생 많았죠? 남편은 지혜의 손을 더럽다는 듯이 뿌리쳤어요. 가까이 오지 마. 음식 냄새 나니까 역겨워. 당신은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왜 이렇게 꾸질꾸질해? 내 회사 동료 부인들은 다들 박사의 교수라는데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안 그래? 남편의 말들은 지혜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의 옷을 정리했어요. 박 여사가 거실로 나오며 비웃음을 날렸어요. 아들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다. 학벌도 없는 집안 며느리 들였다고 내가 고개를 못 들어. 너희 아버지가 세운 그 건물, 우리 아들 덕에 유지되는 거야. 지혜는 주먹을 꽉 쥐고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여보,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남편이 지혜의 턱을 치켜들며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지나치다니? 사실을 말하는데 뭐가 문제야? 너 검정고시 공부할 때처럼 머리 쓰지 마. 사람은 배워야 품격이 생기는 법인데 넌 가망이 없어. 지혜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새벽까지 사고를 고우라고 명령했지요. 지혜는 뜨거운 불 앞에 서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커다란 솥에서 올라오는 김이 지혜의 얼굴을 덮었어요. 지혜는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할까? 하지만 5살 아들 건우의 자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어요. 자신만 참으면 가정이 평안할 거라 믿었지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가족들. 박 여사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그릇을 밀쳤어요. 국물이 왜 이렇게 닝닝하니? 너 혹시 밤새 졸면서 물 탄 거 아니야? 정성이 부족하니 맛이 이 모양이지. 지혜는 피곤에 절어 붓기 가득한 얼굴로 답했어요. 어머니, 밤새 기름 걷어내며 정성껏 끓였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맛없다면 맛없는 줄 알아.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배운 거 없다는 티내니? 지혜는 밥 한 숟가락 뜨지 못한 채 일어났어요. 설거지통 앞에 서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지요. 시댁 식구들에게 지혜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저 돈 많은 집에서 데려온 무식한 하녀일 뿐이었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싱크대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지혜는 얼른 소매로 눈을 훔쳤어요. 언젠가는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지혜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지혜의 가슴엔 시퍼런 멍이 매일같이 늘어만 갔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였기에 지혜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온통 적막과 깊은 슬픔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지혜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넋이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인자한 모습이 담긴 영정 사진만 바라봤어요. 품 안에는 5살 아들 건우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요. 그때 정적을 깨고 날카롭고 높은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가 위풍당당하게 빈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박 여사는 지혜의 바로 앞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슬픔에 잠긴 며느리를 아주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지요. 야, 김지혜. 너 언제까지 그렇게 궁상맞게 울고만 있을 거니? 또 죽은 사람은 이미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을 쥐어짜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이에요. 자식으로서 슬퍼할 시간조차 주지 않으시는 건 너무하시잖아요. 지혜의 애원에도 박 여사는 코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오히려 상복을 입은 지혜의 옆구리를 발로 툭툭 쳤어요. 슬퍼한다고 밥이 나오니 아니면 돈이 쏟아져 나오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아비가 남긴 100억대 건물 서류 말이다. 그거 지금 어디에다 숨겨뒀어?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내놔. 지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어요. 어머니,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때 옆에 서 있던 남편마저 거들며 지혜를 압박했습니다. 남편은 지혜의 가녀린 어깨를 거칠게 낚아채듯 잡았어요. 어머니 말씀 안 들려? 서류 어디 있냐고 묻잖아. 당신 같은 무식한 여자가 그 큰 건물을 관리나 할 수 있겠어? 회사 상무인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게 집안을 위해서도 당연해. 지혜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강하게 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빈소라고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지혜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의? 배운 거 없는 집안이라 그런 따분한 소리나 하고 자빠졌네. 좋은 말로 할 때 서류 넘기고 인감도장 찍어. 안 그러면 건우, 너 다시는 못 볼 줄 알아라. 자식까지 들먹이는 협박에 지혜는 건우를 더 꽉 껴안았어요. 지금 건우를 가지고 협박하시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잖아요.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얼음장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가 직접 키우겠다는 거야. 학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엄마 밑에서 건우가 뭘 배우겠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몸만 나가면 건우는 내가 잘 키워주지. 박 여사는 한술 더 떠서 지혜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너 같은 천박한 며느리, 우리 집안엔 이제 필요 없단다. 서류 안 내놓으면 당장 이 빈소에서 쫓겨날 줄 알아. 빈손으로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거렁뱅이처럼 살고 싶니? 지혜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슬픔으로 젖어있던 눈동자에 차가운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그리고 당신. 정말 사람도 아니군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인생을 이렇게 짓밟으려 하다니요. 남편은 지혜의 턱을 치켜들며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했어야지. 중졸 아비 밑에서 자란 수준 어디 가겠어? 내일 발인 전까지 건물 서류랑 인감도장 다 챙겨와. 그게 당신이 건우 엄마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박 여사는 지혜의 고집에 기가 찬다는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오냐, 어디 끝까지 한번 버텨봐라. 내가 이 집안에서 국물도 못 얻어먹게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까. 장례식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지혜는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전쟁터에 던져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꽉 쥐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적 속에 잠겼어요. 지혜의 머리칼에서는 차가운 얼음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시어머니 박 여사는 기세등등하게 지혜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마치 승리자라도 된 듯한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남편 역시 도끼 서린 눈빛으로 지혜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어서 건물 서류를 내놓으라며 지혜를 사정없이 재촉하고 있었지요. 지혜는 겁에 질린 5살 아들 건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의 품속에서 파들파들 떠는 아이를 느끼며 겨우 숨을 몰아쉬었어요. 바닥에 어지럽게 뒹구는 얼음 파편들이 조명을 받아 차갑게 빛납니다. 그 날카로운 조각들은 마치 지혜의 찢겨진 마음 같아 보였어요. 박 여사와 남편의 폭언에 지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장례식장 입구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수십 명씩 대열을 맞춰 들어왔어요. 그들의 절도 있는 움직임에서는 엄청난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지켜보던 조문객들은 겁에 질려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갈라졌지요. 정막을 깨는 묵직한 구두 소리가 빈소 대리석 바닥을 쿵쿵 울렸습니다. 박 여사와 남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영문도 모른 채 입구만 바라봤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두 사람 앞에 한 노신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큼은 굶주린 호랑이처럼 매서운 노신사였지요. 그는 바로 대한민국 건설계를 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골든그룹의 강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휘둥그레졌어요.
자신이 몸담은 건설회사의 모기업 회장님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니까요. 남편은 허겁지겁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강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아첨 섞인 목소리를 내뱉었어요. 회장님, 이 누추한 곳에 어찌 직접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제가 골든건설 상무 김철수입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하지만 강 회장은 남편의 존재를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앞만 봤어요. 강 회장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얼음물에 젖어 떨고 있는 지혜에게 멈췄습니다. 처량하게 젖은 지혜의 어깨와 엉망이 된 바닥을 보자 그의 눈동자가 떨렸지요. 박 여사는 강 회장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침을 꼴깍 삼키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 순간 빈소 안의 모든 이가 비명을 지를 뻔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 강 회장이 지혜 앞에 우뚝 멈춰섰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입을 막고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남편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서 석상처럼 굳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멍을 때렸어요. 강 회장은 지혜의 차갑게 식은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습니다. 그의 매서운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요. 강 회장이 고개를 깊게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형님께 진 빚을 이제야 갚으러 왔습니다. 장례식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지혜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지혜의 아버지를 감히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박 여사와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갔어요. 지옥 같던 정적을 깨고 드디어 위대한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강 회장의 등장과 동시에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게 얼어붙었습니다. 지혜의 머리카락에서 뚝뚝 흐르던 차가운 얼음물은 이제 복수의 뜨거운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강 회장은 젖어서 떨고 있는 지혜의 어깨를 커다란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곁에 서 있던 정장 차림의 남성들을 엄숙하게 가리켰어요. 그들은 국내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는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분노가 서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변호사들에게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어요. 내 형님의 딸을 이토록 처참하게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록하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니 하나도 빠짐없이 파헤쳐라. 강 회장의 호령에 변호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들이 지혜의 시댁 식구들을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압박해 들어갔지요. 남편 철수는 사색이 되어 지혜의 팔을 붙잡고 빈소 구석으로 비굴하게 끌고 가려 했습니다. 지혜야, 이건 다 오해야. 내가 회장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 일단 이 사람들 좀 물려줘. 당신 정말 미쳤어? 내 앞길이 막히면 당신이랑 우리 건우는 어떡하려고 이래? 지혜는 남편의 손을 더러운 벌레 보듯 차갑게 뿌리치며 그의 눈을 똑바로 맞추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앞길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 자체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변호사님, 준비한 첫 번째 자료를 저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남편의 눈앞에 종이장처럼 펼쳐 보였습니다. 김철수 상무님, 골든건설 하청업체로부터 몰래 받은 뒷돈 내역입니다. 지난 3년간 차명 계좌로 입금된 15억 원. 이거 명백한 횡령인 거
잘 아시죠?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처절한 반격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을 뿐이었지요. 지혜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며 남편의 면전에 대고 차갑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주말마다 골프 친다던 날들의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여진이라는 여자와 당신이 나눈 대화, 호텔 출입 기록까지 전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불륜 증거로 위자료는 물론이고 당신은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거예요. 남편이 덜덜 떨며 지혜의 발목을 붙잡으려 비굴하게 기어왔습니다. 그때 강 회장의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그를 짐짝처럼 거칠게 떼어냈지요.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박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지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감히 내 아들을 죽이려 들어? 그까짓 건물 서류가 다 뭐라고. 지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향해 두 번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 건물 담보로 몰래 대출받으신 20억, 그 돈 다 어디에 쓰셨나요? 사문서 위조와 횡령.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최소 징역 5년은 나온다네요. 감옥 갈 준비나 하세요. 어머니가 그토록 비웃던 무식한 며느리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박 여사는 숨이 가쁜지 가슴을 부여잡으며 바닥에 꼴사납게 나뒹굴었습니다. 지혜는 그동안 당했던 수많은 멸시와 학대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어 날카로운 칼날로 바꿨지요. 검정고시 출신이라며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들에게 지혜는 가장 품격 있는 분노를 보여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혜의 단호한 태도를 대견하다는 듯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켜봤습니다. 은인의 딸을 하녀 부리듯 대하며 아버지를 모욕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이 추악한 자들을 당장 빈소 밖으로 끌어내고 내일부터 모든 법적 절차를 집행하라. 경호원들이 울부짖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짐짝처럼 빈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지혜는 멀어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길었던 지옥 같은 시집살이의 마침표를 찍었지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작별이 아닌 그들의 탐욕스러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대한 처단이었습니다. 지혜는 다시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으로 천천히 돌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온전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배웅할 수 있게 되었지요. 아직 응징의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진 모든 부귀영화를 잃고 차가운 길바닥으로 나앉을 차례입니다. 강 회장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진 지 불과 반나절도 지나지 않았어요. 남편 철수에게는 회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즉각 해고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십억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청구서까지 함께였지요. 시어머니 박 여사가 마치 자기 것이냥 휘두르던 건물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이 보낸 법정 대리인들에 의해 순식간에 가압류 절차에 들어갔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부귀영화를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두 사람입니다. 안색이 잿빛이 된 채로 그들은 다시 지혜가 있는 빈소로 기어들어왔어요. 지혜는 여전히 아버지의 영정 앞을 꼿꼿하게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지혜의 발치에 엎드려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울부짖었어요. 지혜야, 내가 정말 미쳤었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 우리 건우 아빠 봐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회장님께 말씀 좀 잘해줘. 나 이대로 쫓겨나면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해. 제발 나 좀 살려줘. 지혜는 남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신 입에서 건우 아빠라는 소리가 나오나요? 참 추하네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 박 여사가 지혜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매달렸어요. 방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이미 눈물과 콧물로 엉망진창이 되어 범벅이 되었지요. 얘야, 내가 잠시 노망이 났었나 보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 아비. 아니, 사돈어른 건물 서류 다 돌려줄 테니 제발 고소만 취하해다오. 내가 이 나이에 노숙자로 살 수는 없잖니. 응? 착한 우리 며느아야. 지혜는 자신을 붙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그러고는 겁에 질린 박 여사의 눈을 아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지요. 어머니, 아니 박 여사님. 갑자기 며느리라니요? 학벌도 없는 천한 집안 자식이라면서요. 근본 없는 피가 흐른다면서요. 박 여사는 바들바들 떨며 머리를 빈소 바닥에 쾅쾅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정말 무식해서 그랬어.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고 보배야. 제발,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내가 이렇게 빌게. 남편 철수 역시 지혜의 구두를 붙잡고 비굴하게 빌어대기 바빴지요. 여보, 우리 건우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제발 마음 좀 돌려줘. 지혜는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고결한 인생을 모욕하던 자들의 비참한 최후를 묵묵히 지켜봤지요. 그러고는 이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지혜의 신호가 떨어지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겨드랑이를 거칠게 잡아채어 바닥에서 일으켜 세웠지요. 이거 당장 놓으라고. 지혜야, 김지혜,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 독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네. 박 여사와 남편은 빈소 밖으로 마치 짐짝이나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처절한 비명이 장례식장에 길게 메아리 쳤지요. 상무에서 실업자로, 건물주에서 노숙자로 추락하는 탐욕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지혜는 깊은 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상복 매무새를 차분히 가다듬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악취나던 인간들이 사라진 빈소에 평온이 찾아왔지요. 지혜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100억대의 건물보다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지켜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치던 복수와 단죄의 시간이 지나고 장례식장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 정적은 아까와는 사뭇 다른 아주 평온하고 따뜻한 공기를 머금고 있었지요. 지혜는 시어머니가 내던진 양동이와 남편이 무릎 꿇고 비벼댔던 엉망이 된 바닥을 제 손으로 직접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그러고는 흐트러진 상복을 고쳐 입고 다시 아버지의 영정 앞에 경건하게 섰습니다. 강 회장은 지혜의 대견한 모습에 말없이 다가와 젖은 어깨를 든든하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마음 편히 아버님 보내드리거라라는 무언의 위로를 남긴 채 그는 빈소를 나섰지요. 이제 넓은 빈소에는 지혜와 5살 난 아들 건우만이 남았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향 하나를 집어들어 정성스럽게 불을 붙여 올렸어요. 하얗게 피어오르는 연기 너머로 아버지 만석이 평소처럼 인자한 미소를 띠며 웃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지혜는 아버지를 향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정중하게 절을 올렸어요.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맞대고 한참을 엎드려 있다가 지혜는 떨리는 입술을 떼어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나쁜 사람들은 이제 다 갔어요. 그동안 바보처럼 참고만 살아서 정말 미안해요.
아빠의 그 소중하고 명예로운 이름을 더럽히게 둬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그 집안의 하녀도 아니에요. 그저 아빠의 딸 김지혜예요. 아빠가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우리 건우 키우며 씩씩하게 살게요. 하늘에서도 우리 지켜봐 주세요. 아빠 딸답게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고 강하게 살게요. 지혜의 눈에서 뜨겁고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지만 입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100억대 건물보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화려한 학벌보다 훨씬 더 값지고 고귀한 것이었지요. 세상은 흔히 돈과 배경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려 하지만 진짜 사람의 가치는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깊은 품격에 있다는 것을 지혜는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람을 학벌로만 평가하고 배경이 없다고 무시하던 무지한 시댁 식구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추락했습니다. 진정한 부라는 것은 단순히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는 자존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지혜님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웁니다.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아버지의 손때 묻은 유산입니다. 이제 그 피땀 어린 유산은 지혜와 건우의 새로운 인생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수성가하신 아버지를 모욕했던 무도한 시댁을 완벽하게 응징하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인생과 자부심을 되찾은 지혜님입니다. 지혜님이 걸어갈 새로운 시작의 길에 여러분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쪽팔리게 휠체어나 타고 와서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켜?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부인이 고가의 레드와인을 노인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하얀 머리칼을 타고 흘러 낡은 점퍼를 적셨고 예비 사위는 주식 차트만 보며 낄낄거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노인이 왜 낡은 점퍼를 입고 수동 휠체어를 밀며 왔는지를요. 내 등을 짓바꾼 이놈의 구두, 오늘부로 그 발이 땅을 딛지 못하게 해주마. 와인에 젖은 노인의 눈에서 서슬 퍼런 안광이 뿜어지는 순간 방 안의 권력관계는 처참하게 뒤집어집니다.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대한그룹 총수 집무실의 커다란 통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최종혁 회장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최고급 이탈리아제 정장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내 그 옆에 놓인 기름때가 묻고 소매가 해진 낡은 현장 점퍼로 향합니다. 오늘은 하나뿐인 귀한 딸 혜경의 상견례가 있는 날입니다. 종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화려한 정장 대신 땀냄새 밴 낡은 점퍼를 집어듭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노동자 출신의 경영자입니다. 그의 투박한 손바닥에는 젊은 시절 현장을 누비며 생긴 딱딱한 굳은 살과 흉터가 가득합니다. 종혁은 평소 타던 최고급 리무진의 차키를 비서에게 조용히 돌려줍니다. 대신 창고 구석에 세워두었던 바퀴가 낡아 삐걱거리는 수동 휠체어를 꺼내옵니다. 회장님, 정말 이 모습으로 가시겠습니까? 리무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이 낡은 점퍼와 휠체어가 내 정장이고 내 차다. 종혁은 장갑도 끼지 않은 채 거친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직접 움켜잡습니다. 손등의 흉터는 30년 전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동료를 구하려다 얻은 영광의 흔적입니다.
그는 예비 사돈인 이한섭 일가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볼 줄 아는지 시험하려 합니다. 딸의 평생 행복이 걸린 문제이기에 그는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자처합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거인이 오늘은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문을 나섭니다. 화려한 껍데기를 모두 벗어던지고 오직 투박한 알맹이로만 마주할 생각입니다. 점퍼에 스며든 피와 땀의 기억이 오늘따라 유난히 뜨겁게 느껴집니다. 해경을 대학 보내던 날의 설렘과 현장의 결연함이 담긴 이 옷이 그의 자부심입니다. 해경아, 아버지가 조금 늦어도 이해해 주렴. 오늘은 조금 느리게 가야겠구나. 휠체어 바퀴가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높은 곳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던 그가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 준비한 가장 처절하고도 고귀한 시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무거운 휠체어 바퀴가 한 바퀴씩 구를 때마다 거인의 진심도 함께 굴러갑니다. 최종혁 회장은 화려한 본사 집무실을 뒤로하고 홀로 휠체어 바퀴를 굴립니다. 번쩍이는 리무진 대신 선택한 것은 삐걱거리는 수동 휠체어와 낡은 점퍼였습니다. 그는 익숙했던 수행 비서의 도움도 물리치고 혼자서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높은 빌딩 숲을 지나 지하철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가파른 계단이 나타납니다. 평소라면 의식조차 못했을 그 계단이 오늘은 거대한 장벽처럼 종역을 가로막았어요. 그는 휠체어 리프트 호출 버튼을 누르고 가만히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낡은 기계는 지직거리는 소리만 낼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낡은 점퍼를 입은 종역을 그저 길을 막는 노인으로 여기며 지나칩니다. 바쁜 걸음을 옮기던 한 청년이 종역의 휠체어 바퀴에 발이 걸리자 대놓고 인상을 씁니다. 아니, 노인네가 왜 이런 좁은 데서 길을 막고 서 있어? 참나 재수없게. 종역은 사과 대신 돌아온 차가운 가시 돋친 말에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야 영무원이 나타났지만 그의 표정 역시 귀찮음이 가득했어요. 어르신, 이거 리프트가 고장이라 수리기사 불러야 해요. 한참 걸릴 텐데 다른 역으로 가시죠? 상관없네. 여기서 기다릴 테니 고쳐지는 대로 좀 도와주게. 종역은 차가운 역사 바닥에 덩그러니 남겨져 사람들의 발치만 묵묵히 바라봅니다. 그는 이 도시의 기반을 닦고 수많은 도로와 지하철 공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만든 이 거대한 도시의 지하에서 정작 자신이 소외된 약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가려진 우리 사회의 차가운 단면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종역은 리프트 옆에 차가운 시멘트 벽면을 거친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내려 봅니다. 이 벽 하나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의 땀과 눈물이 들어갔는지 그는 잘 압니다. 그 역시 30년 전 바로 이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젊은 직원을 구하려다 다리를 잃었습니다. 무너지는 구조물 아래에서 동료를 밀쳐내고 대신 휠체어 신세가 되었던 그날의 기억. 그에게 이 휠체어는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을 구한 영광의 흉터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그저 낡은 점퍼를 입은 초라한 장애인 노인일 뿐입니다. 겨우 움직이기 시작한 리프트는 쇠 긁는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하강합니다. 좁고 답답한 리프트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종역의 낡은 운동화와 해진 소매에 머뭅니다. 요즘은 나라에서 돈도 많이 준다는데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다닌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종혁은 대꾸하는 대신 휠체어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을 더 꽉 줍니다. 역사 밖으로 나오자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종혁의 눈을 어지럽힙니다. 호텔로 향하는 언덕길은 리프트를 기다리느라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된 상태였어요. 그는 서둘러 직접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휠체어 고무와 마찰하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립니다. 혜경아, 아빠가 조금 늦어도 이해해다오. 이 길이 생각보다 많이 험하구나. 종혁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고통을 참아내고 묵묵히 전진합니다.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 겪을 수모는 아마 이 리프트 안에서의 시선보다 더 차가울 것입니다. 딸 혜경이 사랑한다는 그 남자의 집안이 정말 사람의 진심을 볼 줄 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겉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면 종혁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딸을 지킬 것입니다. 그는 땀 범벅이 된 얼굴을 낡은 점퍼 소매로 닦아내며 마침내 호텔 정문에 도착합니다. 입구에 선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낡은 휠체어를 탄 종혁을 보고 앞을 가로막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함부로 들어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노숙자면 저쪽 건너편으로 가세요. 종혁은 비굴하게 웃는 대신 허리를 꼿꼿이 펴고 가방에서 예약 확인증을 꺼냅니다. 가장 낮은 곳을 지나온 거인의 눈빛에는 이제 서슬 퍼런 냉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최종혁 회장은 땀과 먼지로 얼룩진 낡은 점퍼 차림 그대로 호텔 레스토랑 입구에 들어섭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그의 초라한 휠체어를 비추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어요. 안쪽 테이블에는 이미 중견 건설사 사장 이한섭과 그의 아내 송 여사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혜경은 안절부절 못하며 입구 쪽을 바라보다가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서둘러 달려 나옵니다. 하지만 이한섭 사장은 종혁의 행색을 보자마자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혀를 차버립니다. 혜경아, 저분이 정말 내 아버지시냐? 무슨 공사판에서 방금 막 노가다 뛰다 오신 분 같구나. 이한섭은 인사는커녕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냉소적인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옆에 있던 송 여사는 코를 싸주며 대놓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종혁은 담담하게 휠체어를 밀어 테이블 가까이 다가갔지만 이한섭은 손사래를 치며 그를 막아섭니다. 어이구, 잠깐만요. 거기 멈추세요. 우리 옷에 먼지라도 튀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애초에 급이 맞아야 한 자리에 앉는 법인데 이거 참 시작부터 기분이 좋지 않네요. 사돈댁,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늦어서 미안합니다만 예의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군요. 종혁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는 이한섭의 오만한 눈빛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이한섭은 가당치도 않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와인 잔을 만지작거립니다. 그의 눈에는 종혁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이 그저 천한 노동자의 흔적으로만 보였어요. 예의요? 예의는 대접받을 만한 차림을 하고 왔을 때나 찾는 겁니다. 건설사 사장인 내가 이런 낡은 휠체어랑 마주 앉아 있다는 걸 누가 보기라도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보, 말해 뭐해요? 딱 봐도 평생 막노동이나 하면서 입에 풀칠하며 산 노인네 같은데. 혜경아,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내 아버지는 식장 구석에나 계시라고 해야겠다. 송 여사의 독설에 혜경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입은 그 낡은 점퍼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을 살린 영광의 흔적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종혁은 혜경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한섭이 어디까지 바닥을 드러내는지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이 뭡니까? 말씀을 들어보죠. 종혁이 묻자 이한섭은 기다렸다는 듯 탐욕스러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종혁을 무능한 빈곤층 노인으로 단정짓고 막대한 결혼 비용을 제한하고 창피를 줄 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식기들이 이한섭의 거친 손짓에 달그락거리며 불쾌한 소리를 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명진이가 아깝지만 혜경이가 하도 매달리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대신 강남에 50평대 아파트 한 채는 해오셔야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번에 사업 확장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 자금으로 한 50억 정도는 지원해 주시는 걸로 합시다. 50억이라니요. 제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으면 빌려서라도 해와야지. 건설사 사장 사돈 두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이보쇼 노인네. 당신 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건 신분 상승이나 다름없어.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 우리도 당신 같은 사람을 사돈으로 인정해 줄 거 아닙니까? 이한섭은 마치 은혜를 베푸는 양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종혁은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며 휠체어 바퀴를 꽉 잡았어요. 장갑도 끼지 않은 그의 손바닥에 휠체어의 차가운 금속 느낌이 선명하게 전해집니다. 이한섭은 그 투박한 손을 보며 다시 한번 조롱을 섞어 말합니다. 그 손 좀 보쇼. 평생 땅이나 파고 시멘트나 발랐을 손인데 내 말 알아듣기는 합니까? 시골 노인네처럼 멍하니 있지 말고 대답을 해보란 말이야. 사장님,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으시는 모양이군요. 당연한 소리. 돈이 곧 실력이고 인격인 세상이야. 당신처럼 낡은 점퍼 걸치고 휠체어 타는 사람이 뭘 알겠어? 어차피 딸 팔아서 노후 대책하려는 거 다 아니까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을 준비나 하쇼? 종혁은 실소조차 나오지 않는 이 상황에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건설업계에 이런 오만하고 천박한 자가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웠어요. 이한섭은 종혁의 침묵을 굴복으로 착각했는지 더욱 기세등등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로 무례한 소음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경은 참다 못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기나 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혜경아, 가만히 있어라. 아버지랑 사장님이 말씀 중이잖니. 너도 참 눈치 없기는. 예비 사위 명진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혜경을 윽박질렀어요. 종혁은 그런 명진의 모습에서 이 집안의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한섭 일가의 탐욕과 무례함은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인의 심판이 머지않았음을 모르는 그들은 여전히 승리감에 도취해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종혁은 차갑게 식어버린 스테이크를 내려다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딸의 미래를 맡길 수도, 이 바닥에서 이런 자들이 활개치게 둘 수도 없다고 말이죠. 그의 눈빛이 어느새 부드러운 아버지의 눈에서 냉혹한 총수의 안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사돈댁의 서슬 퍼런 독설이 식탁 위를 차갑게 휘젓고 다니는 와중에도 예비 사위 명진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른들이 마주 앉은 엄숙한 상견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테이블 위에 태블릿과 핸드폰을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명진의 시선은 예비 장인인 종혁이 아닌 화면 속에서 쉴 새 없이 오르내리는 붉고 파란 주식 차트에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간간히 빨간 막대가 솟구칠 때마다 그는 주변의 무거운 공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곤 했습니다.
종혁은 그런 명진의 정수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예비 장인의 낡은 점퍼와 휠체어를 조롱하며 인격을 처참히 짓밟고 있는데도 명진은 마치 남의 집 구경을 온 사람처럼 방관할 뿐이었어요. 오히려 코인 창의 변동 그래프를 확인하며 짧게 낄낄거리는 그 소리가 적막한 레스토랑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천박한 웃음소리는 종혁의 가슴에 이한섭 사장의 폭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람의 도리보다 숫자의 노예가 된 청년의 모습에 종혁은 형용할 수 없는 비애를 느꼈어요. 혜경은 참다 못해 떨리는 손으로 명진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명진 씨, 제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른들 앞에서 예의가 아니잖아요. 혜경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울음 섞인 호소였어요. 하지만 명진은 귀찮다는 듯 혜경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중요한 구간이라고 몇 번을 말해? 지금 이 타이밍 놓치면 우리 결혼 자금 다 날아가는 거 안 보여? 명진은 오히려 혜경을 향해 차갑게 쏘아붙이며 비겁한 본색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분위기 망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옆에서 징징대니까 차트 분석이 안 되잖아.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예비 신부의 슬픔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계좌에 찍힐 숫자만이 세상을 보는 유일한 잣대였던 셈입니다. 종혁은 무릎 위에 놓인 투박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휠체어 바퀴를 직접 밀며 생긴 손바닥에 굳은 살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한섭 사장은 그런 아들의 태도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대견하다는 듯 허허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것 봐라, 우리 명진이가 현실 감각이 아주 빨라. 돈 안 되는 자존심 세우는 것보다 숫자 하나 더 보는 게 100번 낫지. 부모의 천박함이 자식에게 그대로 대물림된 현장을 보며 종혁은 씁쓸한 입맛을 다셨습니다. 명진은 그제야 고개를 아주 잠깐 들어 종혁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예비 장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이나 배려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장인어른, 솔직히 요즘 세상에 누가 수동 휠체어를 타고 상견례를 옵니까? 우리 부모님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안 그래요? 명진은 마치 가르치듯 훈수까지 두며 종혁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는 종혁의 낡은 점퍼가 사실은 수많은 생명을 구한 영광의 훈장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어요. 종혁은 이 젊은 청년이 딸 혜경의 배우자가 될 뻔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명진은 다시 태블릿 화면 속으로 얼굴을 파묻으며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뒷모습을 보였습니다. 화려한 호텔 조명 아래에서 명진의 핸드폰 액정만이 차갑고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그 빛은 마치 이 집안 사람들의 얼어붙은 심장처럼 비정하고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종혁은 이제 이 기만적인 연극을 끝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혜경은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으며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종혁의 마음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명진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지켜본 그들의 밑바닥은 종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저런 인성을 가진 자에게 딸의 인생을 맡기는 것은 사지로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종혁은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손에 다시 한번 힘을 주었습니다. 명진은 여전히 코인 시세가 올랐는지 입을 벌리고 낄낄거리며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천박한 웃음소리가
고요한 레스토랑의 품격을 산산이 조각내고 있었어요. 종혁의 눈빛은 어느새 슬픔을 넘어 이 무례하고 탐욕스러운 연극의 막을 내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종혁은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이한섭 부부와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명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이 겪은 이 굴욕이 나중에 그들이 겪게 될 파멸의 서막임을 알고 있었어요. 딸을 위해 기꺼이 휠체어에 앉았던 거인은 이제 그 휠체어를 돌려 일어설 준비를 합니다. 호텔 레스토랑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얼어붙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이 흐릅니다. 종혁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휠체어 바퀴를 꽉 잡았습니다. 더는 이 천박하고 무례한 인간들의 연극을 지켜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해경에 젖은 눈동자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내 이한섭 사장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내 소중한 딸을 이런 몰상식한 집안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종혁의 단호한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이한섭 사장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며 경련을 일으킵니다. 마치 못 볼 것을 보았다는 듯 그는 콧방귀를 뀌며 의자를 뒤로 거칠게 밀어냈어요. 정적이 흐르던 테이블 위로 송 여사의 날카롭고 히스테릭한 비명이 찢어지듯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분을 참지 못해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레드와인 잔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뭐라고? 감히 내까짓게 누굴 가르치려 들어? 어디서 이런 장애인 노인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모욕해. 송 여사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대로 종혁의 머리 위로 와인을 쏟아부었습니다. 진득하고 붉은 액체가 종혁의 하얀 백발과 주름진 얼굴, 그리고 평생의 긍지가 담긴 낡은 현장 점퍼를 적시며 비참하게 흘러내립니다. 와인의 차가운 향기가 낡은 옷감을 뚫고 온몸을 훑고 지나갔지만 종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모든 수모를 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차가운 감촉을 통해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의 본 모습을 뼈저리게 새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빠 어떡해? 괜찮으세요? 해경이 비명을 지르며 종혁에게 달려들어 손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송 여사는 해경의 손을 거칠게 쳐내며 오히려 해경의 어깨를 밀쳤어요. 이한섭 사장 역시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종혁의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보쇼, 노인네. 우리가 당신 딸 걷어준다고 하니까 세상이 다 당신 것 같나 본데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죠? 장애인 주제에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당신 같은 인간은 이런 호텔에 발을 들인 것 자체가 민폐라고. 사돈댁, 아니 이한섭 씨. 당신들의 그 오만함과 무례함이 오늘 당신들을 어떤 파멸로 이끌지 정말 모르는 겁니까? 종혁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품은 듯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와인에 젖어 꼴이 말이 아닌 초라한 모습 때문인지 이한섭 일가에게는 그저 패배자의 공허한 발악으로만 들릴 뿐이었어요. 그들은 종혁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안광을 보지 못한 채 그저 겉으로 보이는 젖은 점퍼만을 비웃었습니다. 어머, 저 노인네 말하는 것 좀 봐. 여보, 저런 인간이랑 무슨 말을 더 섞어요? 당장 경비 불러서 쫓아내버려요. 재수없게 와인 다 버렸네. 송 여사는 이제 아예 소리를 지르며 히스테리를 부렸고 명진은 이 난리통 속에서도 태블릿의 주식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상황이 귀찮다는 듯 혀를 차며
옆에서 오열하는 혜경을 향해 비정한 한마디를 툭 내뱉었습니다. 야, 진짜 쪽팔리게 왜 이래? 내 아버지는 왜 저렇게 고집불통이냐? 그냥 사과하고 아파트 해준다고 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분위기 다 망치고 말이야. 나 오늘 수익 난 거 다 날아가게 생겼잖아. 종혁은 붉게 물든 점퍼 소매로 얼굴에 흐르는 와인을 닦아내며 휠체어 바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인격이 처참히 짓밟히고 평생 쌓아온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진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이 차가운 와인의 향기와 옷감에 배어드는 비릿한 포도향을 하나하나 기억 속에 저장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시작될 거대한 심판의 방아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혜경아, 그만 울어라. 이제 됐다. 여기는 우리가 더 이상 머무를 가치가 없는 곳이구나. 가자. 종혁이 떨리는 팔 근육에 힘을 주어 휠체어 바퀴를 굴리려 하자 이한섭 사장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휠체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종혁의 초라한 행색을 다시 한번 훑어내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가긴 어딜 가? 당신이 쏟게 만든 와인값은 치르고 가야지. 장애인 노인네 주제에 호텔 분위기 다 망쳐놓고 어디서 그냥 도망가려고? 호텔 레스토랑의 화려한 금빛 조명 아래 와인에 젖어 붉게 물든 거인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의 맹수가 보여주는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종혁은 자신을 향한 그들의 가당치 않은 비웃음과 모욕을 뒤로 한 채 묵묵히 어둠이 깔린 호텔 출구 쪽으로 휠체어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 붉은 와인 자국이 조만간 이한섭 일가가 흘리게 될 피눈물이 될 것임을 거인은 이미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종혁의 가슴 속에서는 평생을 바쳐 일궈온 대한민국 건설의 자부심과 노동자의 긍지가 용암처럼 뜨겁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 바퀴를 밀며 다짐했습니다. 사람의 등을 짓밟는 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보여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이제 레스토랑의 화려한 소음이 멀어지고 종혁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젖은 옷감이 살에 닿아 시려왔지만 그의 가슴은 분노로 인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멈추고 잠시 뒤를 돌아 호텔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비웃고 있을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등을 내어줄 줄 알아야 진짜 어른인 법인데 너희는 그 등마저 짓밟았구나. 종혁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내일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 그들이 마주하게 될 세상은 오늘과는 전혀 다른 지옥이 될 것입니다. 거인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누구도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종혁이 휠체어 바퀴를 굴려 입구를 향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뒤에서 비열한 웃음을 흘리던 이한섭 사장이 갑자기 달려들어 종혁의 휠체어를 거칠게 밀어버렸어요. 중심을 잃은 종혁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고 낡은 수동 휠체어는 요란한 금속음을 내며 저 멀리 굴러가 처박혔습니다. 어이구, 조심 좀 하지 그러셨어? 다리도 못 쓰는 양반이 성격만 급해가지고 말이야. 이한섭은 바닥에 엎드린 종혁을 돕기는커녕 번쩍이는 구두 끝으로 종혁의 등을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더러운 물건을 치우려는 듯한 그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식당 안의 공기는 서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이보쇼, 노인네. 당신 등이 참 넓긴 하네. 평생 짐짝만 싣고 다녀서 그런가? 아주 튼튼해 보여. 근데 어쩌나 오늘은 내 구두 밑창 닦는 매트밖에 안 되겠는데?
여보, 그만해요. 옷 더러워질라. 저런 인간 등은 밟아봐야 먼지 만나지 뭐 얻을 게 있겠어요? 송 여사는 옆에서 가식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남편의 만행을 거들었습니다.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종혁의 눈에 붉은 와인 자국이 밴 자신의 점퍼와 이한섭의 번쩍이는 구두가 교차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넋을 잃고 서 있던 혜경이 비명을 지르며 종혁의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이 나쁜 인간들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 발 치워. 혜경은 종혁의 넓은 등을 필사적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아버지의 등은 와인에 젖어 축축하고 차가웠지만 그 안의 골격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혜경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를 일찍 여의고 현장을 누비던 아버지는 늘 자신을 포대기에 싸서 그 넓은 등에 업고 다녔습니다. 거친 시멘트 가루와 땀 냄새가 섞인 아버지의 등은 어린 혜경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람이자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굉음 속에서도 아버지의 등에서만큼은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올리고 가장 긴 다리를 놓았던 그 위대한 등이 지금 이 천박한 인간의 구두 끝에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이 혜경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아빠, 아빠 제발. 왜 이러고 있어? 왜 당하고만 있는 거야? 아빠가 누군지 저 인간들한테 말해. 정체를 밝히라고. 혜경은 종혁의 어깨를 붙잡고 오열하며 절규했습니다. 목소리가 레스토랑 천장을 뚫고 나갈 정도로 처절했어요. 이한섭, 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이 등이 어떤 등인지 알아? 우리 아빠가 당신 같은 인간들 먹여 살리려고 평생을 바친 분이야. 아빠, 제발 말해. 저런 인간들 그냥 두지 마. 얘가 진짜 미쳤나? 야, 너네 아빠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돼. 그래 봤자 휠체어 탄 노가다꾼 아니야? 명진아, 너 저런 여자랑 결혼할 수 있겠어? 집안 망신이다, 진짜. 이한섭은 혜경의 절규를 비웃으며 명진을 쳐다봤습니다. 명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주식 화면을 보며 툭 내뱉었죠. 혜경아, 적당히 좀 해. 너희 아버지가 정체를 밝히면 뭐가 달라지냐? 대한그룹 회장이라도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자. 나 창피해서 여기 더 못 있겠어. 뭐? 명진 씨, 당신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래? 당신도 똑같은 괴물이야. 혜경은 명진을 향해 독설을 내뱉고는 다시 종혁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과 와인이 섞여 종혁의 젖은 점퍼 위로 번져나갔어요. 종혁은 차가운 바닥을 짚고 있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가슴골을 타고 내려와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혜경아, 울지 마라. 이 아비는 괜찮다. 내 등은 내 말대로 아주 단단하단다. 이 정도 발길질에 무너질 등이 아니야. 종혁은 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와인에 젖어 미끄러운 바닥이었지만 그의 팔 근육은 마치 강철 기둥처럼 팽팽하게 솟아올랐어요. 이한섭은 그 기세에 눌려 움찔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봐, 노인네. 눈빛은 왜 그렇게 떠? 뭐 어쩔 건데? 당신이 우리 회사를 망하게라도 할 거야? 시멘트 협회 회장이라도 불러올 거냐고. 이한섭은 애써 비아냥거리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종혁의 입가에는 정체 모를 차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종혁은 혜경의 부축을 받으며 엉망이 된 모습으로 꼿꼿이 앉았습니다. 이한섭 사장, 당신은 오늘 내 등을 밟은 게 아니야. 당신 회사의 마지막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거지. 명진 군도
오늘 본 주식 차트를 잘 기억해 두게. 내일부터는 그 숫자들이 전부 파란색으로 변할 테니까. 끝까지 허세는. 여보, 경비 불러. 저 인간들 당장 끌어내. 송 여사가 소리를 지르며 웨이터들을 불렀고 종혁은 혜경의 손을 잡고 엉금엉금 기어 휠체어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처참한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피를 토하듯 오열했습니다. 혜경의 절규는 호텔 복도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그 소리는 곧 이한섭 일가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었습니다. 종혁은 휠체어에 몸을 싣고 문을 나서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서늘하고도 뜨거운 분노를 만끽했습니다. 종혁이 혜경의 부축을 받으며 엉망이 된 몸을 추스르는 사이 이한섭 사장은 승리감에 취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고인 붉은 와인을 구두굽으로 지지기며 이제 막 현장을 떠나려는 혜경의 앞을 다시 한번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사돈에 대한 예의나 인간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가진 자의 오만함과 약자를 짓밟는 쾌락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그냥 가려고? 혜경아, 내 아버지가 친 사고를 내가 수습해야 하지 않겠니? 내 인맥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내가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내 말 한마디면 내 아비 같은 노가다꾼 목숨줄 끊는 건 일도 아니야. 오늘부로 내 아버지는 대한민국 어떤 건설 현장에서도 발붙이지 못하게 매장해주마. 그 낡은 점퍼가 수위가 될 때까지 말이야. 이한섭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폭언이 레스토랑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혜경은 공포와 분노로 온몸을 떨며 아버지의 앞을 막아섰지만 정작 종혁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와인에 젖은 얼굴을 소매로 닦아낸 종혁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거든요. 슬픔과 인내로 가득했던 눈동자에서 서슬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고 대한민국 마천루의 지도를 바꾼 절대 권력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종혁은 혜경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는 휠체어 바퀴를 고정하고 오직 팔의 힘만으로 몸을 꼿꼿하게 세워 이한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록 앉아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이한섭을 압도하고도 남았어요. 이한섭 사장, 방금 아주 흥미로운 말을 했더군. 내 목숨줄을 끊고 업계에서 매장하겠다고? 종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레스토랑 구석구석까지 얼어붙게 만들 만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한섭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래, 못할 것 같아? 내 인맥이면 당신 같은 늙은이 하나 매장하는 건 식은 죽 먹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명진건설 대표 이한섭이야. 명진건설이라. 고작 그 작은 회사의 사장 타이틀이 당신의 무기였나? 그렇다면 똑똑히 들어두게. 내 놈이 말한 그 건설업계의 생사여 탈권, 오늘부로 내가 회수하겠다. 아니, 내가 직접 내 놈의 숨통을 끊어주마. 뭐, 이 노인네가 진짜 와인을 마셨나?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뭔데 생사여 탈권을 운운해? 종혁은 품속에서 와인에 젖지 않은 안주머니를 뒤져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끼워져 있던 대한민국 건설사 사장들이라면 꿈속에서도 두려워할 그 명함을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었나? 대한민국 모든 건설 현장의 피와 같은 시멘트를 쥐고 있는 사람. 한국시멘트협회 회장, 그리고 대한그룹 총수 최종혁이다. 내 놈이 공사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그 시멘트의 공급주를 쥐고 있는 게 바로 나란 말이다.
이한섭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옆에서 코인 차트만 보던 명진의 태블릿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송 여사는 명함에 새겨진 금방 로고를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자, 이한섭 사장. 이제 대답해보게. 내 놈의 그 보잘것없는 인맥으로 나를 어떻게 매장하겠다는 건가? 내일부터 대한민국 전역의 시멘트 공급망에서 명진건설의 이름은 영원히 삭제될 것이다. 내 놈이 짓고 있는 그 아파트 현장에 시멘트 한 포대라도 들어가는 날엔 내가 이 자리에 내 다리를 다 걸지. 회장님,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 그만. 이한섭은 방금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혁은 그런 이한섭의 머리 위로 아까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남은 물병의 물을 천천히 쏟아부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내 딸의 눈물을 보고도 그 말이 나오나? 내 등을 구두로 짓밟으며 비웃던 그 패기는 어디 갔지? 이한섭, 내 놈은 오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짓밟았지만 사실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신의 노여움을 산 거야. 종혁은 혜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혜경아, 이제 정체를 밝힐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거인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여줄 시간이지. 명진은 사색이 되어 종혁의 발치를 잡으려 기어왔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혜경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발 저희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장인어른? 내 놈 입에서 그런 고귀한 호칭이 나오다니 가당치도 않구나. 차트나 계속 보게. 내일부터 내가 가진 모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테니. 종혁은 차갑게 명진의 손을 털어내고 휠체어 바퀴를 돌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모든 손님과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와인에 젖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해 보이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한섭, 똑똑히 기억해라. 건설은 사람의 마음 위에 건물을 올리는 일이다. 사람을 짓밟는 자가 만든 건물은 모래성보다 못하다는 걸 내가 내 놈의 파멸로 증명해 주마. 종혁의 선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내려진 사형 선고였으며 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아버지의 처절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슬 퍼런 안광을 번뜩이며 문을 나서는 종혁의 뒤로 이한섭 일가의 절망적인 비명소리가 호텔 천장을 울렸습니다. 거인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마다 탐욕에 찌든 인간들의 바벨탑은 처참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종혁은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젖은 점퍼를 식혔지만 그의 가슴 속 복수의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건설업계에는 유례없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한섭 사장이 운영하던 명진건설의 모든 현장에 시멘트 공급이 일제히 중단되었습니다. 전국 시멘트 협회의 명령 한마디에 레미콘 차량들이 회차했고 굳지 않은 콘크리트처럼 명진건설의 운명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명진건설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명진이 그토록 매달렸던 차트의 붉은 선들은 잔인하게 파란색으로 변하며 그의 전 재산을 집어삼켰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한섭 일가는 이른 아침부터 대한그룹 본사 로비에 나타나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어요. 어제 종혁에게 와인을 부었던 송 여사는 헝클어진 머리로 비명을 지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종혁은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비서실을 통해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을 짓밟고 세운 건물은 모래성보다 위험한 법이다. 내 놈들이 뿌린 독설의 씨앗을 이제 온몸으로 거두어라. 이한섭 사장은 절망하며 실신했고 명진은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를 받으며 로비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거인의 심판은 이토록 빠르고 서늘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숭배하던 돈과 권력이 자신들이 무시했던 한 노인의 손가락 끝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심판의 폭풍이 지나간 오후, 종혁은 다시 낡은 현장 점퍼를 입고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화려한 회장실의 안락한 의자보다 그는 딸 혜경과 함께 걷는 평범한 거리가 더 편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그 수모를 겪었던 지하철 역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혜경은 아버지의 휠체어를 뒤에서 천천히 밀며 어제와는 다른 평온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아빠,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믿었다니. 제 눈이 너무 멀었었나 봐요. 종혁은 혜경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산의 차가운 시멘트 벽면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가치에 대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경아, 아버지가 다리를 잃고 이 휠체어에 앉게 된 건 후회가 아니라 긍지란다. 타인을 위해 내 등을 내어줄 줄 알아야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이지. 껍데기에 취해 등을 짓밟는 자들은 결코 세상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법이야. 종혁은 휠체어 위에서 고개를 들어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신체는 남들보다 낮은 곳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떤 거인보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권위가 화려한 정장이나 리무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낡은 점퍼 속에 감춰진 뜨거운 심장과 타인을 향한 고귀한 희생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사람은 자기 무게만큼의 책임을 지고 사는 거란다. 저들은 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이제 우리 딸, 아빠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종혁의 따뜻한 농담에 혜경은 비로소 환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굴러가며 내는 삐걱거리는 소리는 어제의 비참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직하게 살아온 한 인간이 세상에 당당히 내딛는 승리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지하철 역사의 은은한 조명이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길을 지나는 누구라도 휠체어에 앉은 이 노인의 눈빛을 마주한다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거인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묵묵하게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야기는 혜경의 밝은 웃음소리와 함께 깊은 여운을 남기며 끝을 맺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